요즘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또 있으시다고 좀 얘기를 들었어요. 조두순 사건 그 아동 성폭력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해자가 출소를 그렇죠. 출소가 임박해서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평생 신체 일부를 못 쓰게까지 만든 그 범인이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자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인터넷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죄가 중해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만취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을 거쳐 대법원이 지난 24일 1심대로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천인공노할 잘못이라며 고개 숙인 조두순. 조두순이 사는 동네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죄질에 비해서 이게 형량이 너무 이게 짧은 거 아닙니까? 12년이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없던 시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12년형이 거의 최고형으로 나왔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 최고형이 12년이요. 네. 가중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급을 할 수가 없어요. 일사부재리이기 때문에 한 번 확정이 된 형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 바로 그 사건, 조두순 사건 때문에 친고죄가 우리나라에서 폐지되기에 이른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친고죄가 뭡니까? 친고죄가 피해자가 문제를 삼아야만 범죄가 되는 그런 이제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약에 고소의 의지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면 고소를 취하해버리거나 하면 성범죄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뭐 활보할 수가 얼마든지 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친고죄가 폐지가 됐고 그 다음부터는 강도 사건의 피해자나 강간 사건의 피해자가 동급으로 이제 수사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수사의 협조조차 받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출소를 하면은 뭔가 좀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최근까지 이제 이 조두순이 가는 집 주소가 공개가 안 돼도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저께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그게 조두순이 가서 살게 되는 집 주소를 그 인근에 있는 뭐 아이들을 가진 가구에는 배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두순의 경우에 전자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발찌를 차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리적으로 이 사람이 이동하는 뭐 예를 들자면 놀이터나 학교 앞에 가서 오랫동안 배회하게 되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관찰관들이 이 사람을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1대1 보호관찰까지는 적용되게 됐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활보하고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아동 6명을 성폭행한 뒤 12년형을 살고 나온 박모 씨는 출소 8일 만에 여중생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수용제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보완처분 형태의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발표를 했고요.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검찰이 보호수용을 추가로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선고를 해서 일종의 주택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시설에 이제 연금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입법이 되면요. 네네. 네. 일종의 보완 처분으로서의 보호 수용, 또 심리치료도 제공해달라, 치료 목적으로서의 보호 수용 제도를 운영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것을 인권 침해라고 사실은 논쟁을 많이 이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묻고 싶은 게 가해자의 인권 침해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돼야 되냐? 그러면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 가서 우리가 호소를 하느냐? 기사를 봤는데 피해자가 그래서 좀 이사를 갔다고 좀 네, 기사를 피해자가 사실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사 비용을 마련을 해드려가지고 이분이 이사를 가긴 했습니다. 네. 오히려 피해자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네, 참 네. 정말. 예. 친구가 지금까지 생존을 해온데 당연히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부터 친구들까지 그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이 아이를 더 악화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이 됐는데 그것을 결국은 가해자가 돌아가서 지금 다 파괴해 놓은 거잖아요. 결국은 가해자는 자유롭게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그 돌아온 가해자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살던 기반을 버리고 지금 이사를 간 상태고 그럼에 있어서 굉장히 그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돼요. 우리나라의 사법의 정의란 도대체 무엇이냐? 범죄자에게 엄벌만 하는 게 정의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피해를 회복을 시키는 게 사법정의의 목표가 돼야지. 이제 형사사법제도가 모든 게 범죄자 중심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중심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 시대가 됐다. 피해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는 이분의 고통은 아직 완치가 안 됐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제도가 이분의 고통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어떻게 지원을 회복을 시킬 거냐. 이게 사실은 정책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모든 것들이 좀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예.